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IFRS 관리사 내용을 같이 보게 됐는데요. 시험을 언제 보시는지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 일정을 조정해야 되겠지만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은 1년에 2번 있죠. 5월과 11월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회계학에 대한 지식이 현재 조금 있으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좀 기본적인 어떤 회계에 대한 분계 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큰 틀에서의 어떤 윤곽 이런 것들은 조금 짚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보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좀 기본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내용을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기출문제 같은 거 저희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풀어보시는데, 이렇게 질문이 자주 옵니다. 뭐가 있냐면, 회계는, 매년 정기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보면 최근에 비교적 최근이라 하면 한 4, 5년 정도요. 그 최근 이내에 개정된 기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개정된 내용에 기반을 두어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리스 기준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된 내용에 근거를 두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보다 더 오래됐죠. 그래서 2019년도 이전,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그리고 이전부터 2018년까지 기출문제들은요. 과거 기준에 근거를 둔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2017년, 18년 혹은 그 이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던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늘 반복해서 기준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지 마시고 그 이후 문제만 중점을 두어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도 뭐 초반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뭐 조금 나중에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을 다 마치시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때 19년도 기출문제부터 가장 최근까지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26회 기출문제부터 가장 최근 작년 11월이죠. 31회까지 그렇게 기출문제가 6회분이 있습니다. 6회분 가지고 되나요? 충분해요. 그래서 풀어보시다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기본적인 패턴이 많이 반복되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6회분으로 충분하고, 또 지금 우리가 같이 보실 이 기본 교재에도 각 내용 사이사이의 문제들, 그 다음에 챕터 끝날 때마다 또 연습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기본 이론 교재 플러스 나중에 기출문제 6회분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해서 두세 번 풀어보시면 충분하게 시험 준비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를 한번 가보시죠. 교재 보시면 저희 60문제로 돼 있죠.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말문제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두루두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우리가 고급 회계는 제외하고 중급 회계까지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왠지 문제를 보면 내용이 지문이 길고 굉장히 자료가 많아서 언뜻 보면 꽤 어려운 시험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조금 공부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그렇게 그다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드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씩 보시기로 해요. 그러면 책에 저는 순서를 약간 바꿀 건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체계적인 순서로 좀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빠르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순서를 살짝 바꿀게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챕터가 있는데 개념체계,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다분히 말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보셔야 예를 들어드리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에도 더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조금 뒤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부터 보시기로 할게요. 재무제표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2장인데요. 페이지로는 56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6페이지를 바로 나가기 전에 우리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회계학의 아주 기본적인 설계, 구조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돈 플러스 좀 부족하다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돈. 그게 가장 기본적인 두 자금 출처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내 돈 플러스 남의 돈. 합쳐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사업 스타트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겠죠. 사무실도 임차 계약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죠. 재무상태표라고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는 과거 기준으로 따지면 대차대조표라고 불리던 바로 그 재무제표입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보시게 될 기본적인 재무제표 패키지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재무상태표 밸런스시트라고 부르는 게 있어서 앞으로 B/S라고 약칭으로 쓰기로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내용은 실제적으로 좀 이따 보실 건데 두 번째가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죠. 포괄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정 시점, 딱 그러니까 그 핸드폰으로 사진 찍듯이 일정 시점 현재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지표고요. 얘는 일정 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기업이 달성한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지표는 현금 흐름표. 라고 부르는 건데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끼리는 그냥 CF라고 줄여서 쓸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자본 변동표라는 건데 뭔지 모르지만 일단 자본에 대한 변동을 나타내는 표겠죠. 이 4가지 플러스 주석까지가 기본적인 4개의 재무지표 패키지인데요. 가장 근간을 이루는 건 요 위에 있는 2개입니다. BS와 IS 2개가 있는데 의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2020년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2020년 1월 1일부로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내 돈 플러스 남의 돈. 그래서 내 돈은 그냥 조금 아주 간단한 숫자를 쓸게요. 100만 원 투자를 해서 내 돈을 마련을 했고요. 좀 모자라길래 은행 가서 또 다른 1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내 돈과 남의 돈 합쳐서 200만 원을 모아서 자금을 마련했죠. 이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2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사업에 필요한 거를 계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임차 계약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팔아야 되니까 우리 매장에 가전제품을 진열해 놔야 되겠죠. 그럼 내가 만들어 파는 게 아니니까 외부에서 납품 받아서 거기다 마진을 붙여서 되파는 그러한 사업을 가정해 보기로 해요. 그러면 팔기 위한 가전제품을 다 매장에 진열해 놨겠죠. 그것을 우리는 재고 자산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이 하나하나 개정 과목은 나중에 다시 제대로 할 거니까 큰 틀만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고 자산 가전제품을요. 얼마치 샀다고 할까요? 그냥 50만 원어치 샀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고객이 대부분 카드로 많이 사용하겠지만 현금으로 구매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스러주기 위한 돈, 여유분 이런 목적으로 현금의 형태로 일부 내가 금고에 보관하기로 해요. 50만 원. 그 다음에 고객이 가전제품을 계약을 했을 때 고객 집으로 배송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송용 차량, 회사 차량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100만 원짜리. 이렇게만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스타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쪽 합계와 이쪽 합계는 일치해야 되겠죠? 왜냐? 내 돈, 남의 돈, 이게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치의 자금이에요. 이걸 가지고 마련하는 거지 이거보다 더 많은 그 자산을 살 수는 없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한도 내에서 사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은 이제 흘러서 어느덧 1년이 다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과를 한번 집계를 해보자 라고 해서 1년 동안 달성한 총 매출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500만 원어치를 팔았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발생시킨 1년 동안의 총 비용, 뭐 사무실 월세, 그 다음에 직원들 인건비, 뭐 등등등 여러 가지들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라고 해볼까요? 43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토탈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순이익이 70만 원 남은 상태죠. 첫 해치고는 잘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나의 그 해 말 상태가, 내 재산, 재무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나의 재정 상태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재고자산 50만 원어치 매장에 진열돼 있고 차량 가격도 그대로 100만 원이라고 하고 대출 금액도 한 푼도 갚은 거 없이 그대로 100만 원, 모든 게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비교하기 위해서 재고자산도 그대로 50만 원 있는 이 상태 시점으로 있었고, 현금도 얼마 있었고, 그 다음에 차량 100만 원어치 그대로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의 돈도 100만 원. 그 다음에 내 돈으로 장사 미천 집어넣은 100만 원도 어디 가는 거 아니죠? 그대로 있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70만 원 순 마진으로 벌었기 때문에 내가 기초 처음 스타트할 때 비해서 내 호주머니에 70만 원의 돈이 더 늘어나 있겠죠. 벌었으니까요. 쓸 거 다 쓰고도 벌었으니까. 그래서 현금의 금액이 기존에 있었던 50만 원에다가 내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70만 원이 더 늘어났다라고 단순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결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쪽 왼쪽의 합계는 원래 200이었다가 70이 늘어나는 바람에 270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 합계는 일치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도 270만 원이 돼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내 돈 집어넣은 미천 자본 집어넣은 것 중에서 70만 원 순 마진이 번 거는 누구 거죠? 내 거죠, 내 거. 남한테 줄 거 아니죠? 그래서 순수하게 내 미천 플러스 내 힘으로 스스로 일구원에서 벌어들인 것 해서 70만 원 해서 170이 내 전체 소유의 그 자본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27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양쪽이 성립이,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고 좀 간단한 예지만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BS와 IS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1월 1일 시점 현재, 그 다음에 12월 말 시점 현재를 나타내는 게 바로 BS,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시점이죠. 그 다음에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기업이 달성한 성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 IS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BS와 IS의 재무제표는 각각 별도로 노는 게 아니라요. 서로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즉, 1년 동안의 이 성과 70만 원이 기말에 그 한 기를 1년을 이제 한 기라고 부르거든요. 올해 이 단기에 나의 기말의 재무 상태표에 내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불려주겠죠. 이거로 인해서 그래서 장부 마감 결산 작업을 하게 되면 이 70만 원이 내 자본금 주머니에 들어가서 플러스 증가되는 효과로 차곡차곡 1년 지날 때마다 누적해서 쌓여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1년 동안의 성과가 그 해 기말의 BS로 흘러들어가서 누적돼 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2020년 12월 말일 날의 재무상태표 BS는요, 곧 뭐랑 같은 거냐면 다음 연도 2021년 1월 1일 기초 재무 상태로 그대로 2월 돼서 넘어가는 거죠. 이 BS의 모든 항목들은요, 올해 기말이 자명종이 딱 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1월 1일로 그 1초만 지나면 다음 연도 내년 1월 1일이 되잖아요.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금고안에 또는 예금 계정안에 쌓여있던 나의 현금이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죠. 모든 것들이 그대로 2월 돼서 다음 연도 기초의 금액으로 넘어갑니다. 반면에 손익계산서의 모든 항목들은 그 해가 지나고 나면 이 모든 항목들이 다 제로 베이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다시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이익 70만 원 벌었어요. 그럼 내년도에 이익이 또 30만 원 벌었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그 다음 연도에 얼마 벌었어? 라고 하면 작년, 올해 합쳐서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 번 것만 얘기를 하죠. 따라서 IS의 모든 항목은 그 해 마감하면 모든 계정이 0으로 돌아가는 거고 BS는 기초로 이월된다. 이렇게 특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요, 왼쪽, 오른쪽 하지 않고, 이 왼쪽은 차변이라는 이름, 용어를 쓸 거고요, 오른쪽은 대변이다라고, 용어가 좀 거시기 하죠? 차변, 대변, 이렇게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대차대조표라고 용어를, 명칭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계학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큰 대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항상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썼었던 BS 중에서 차변에 있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기로 할 거냐면 자산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내 돈, 남의 돈 이렇게 있었죠. 남의 돈을 뭐라고 불렀었죠? 부채라고 부릅니다. 내 돈을 자본 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산의 합계와 부채 및 자본의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 요거 이해가시죠? 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본과 부채의 합계라고 돼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얘를 부르는 게 이 시점 현재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제적 자원. 그런데 이 경제적 자원을 어디서 훔쳐올 수도 없는 거고 누가 공짜로 주지도 않겠죠? 그걸 마련하기 위한 자금의 출처, 자금의 원천이 필요해요. 그 자금의 원천은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러한 자금의 원천을 내가 마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점 현재. 그런데 내 돈, 자본이라고 불렀었던 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 자본, 내 돈이란 뜻이겠죠.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부채를 남의 돈이기 때문에 타인 자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의 합은 자산 총액이다. 이렇게 자산 총액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자본을 구하려면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요 나머지가 자본이겠죠. 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순자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다 라는 뜻에서 그래서 어떤 문장을 읽으실 때 이런 용어가 나오면 뭐를 지칭하시는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분계하시는 거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리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분계를 간단히 볼까요? 근데 분계는 사실 이미 다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지금 BS가 제가 자산은 차변에 썼죠. 왼쪽에. 그 다음에 부채나 자본은 오른쪽 대변에 썼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 각자의 차변 또는 대변이 여기 쓰여 있는 게 본인의 자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증가하는 쪽이라면 그 원래 자기 자리, 속된 말로 하면 지 자리에 쓰면 돼요. 본인 자리.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현금을 차변 쪽에 썼다. 그러면 현금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금이 감소하는 거래도 많잖아요. 현금을 주고 뭔가를 샀다든가. 그럼 현금이 유출이 되겠죠? 현금이 감소되려면 본인 증가한 원래 자리에 반대쪽에 쓰시면 돼요. 그게 감소하는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부채가 있는데요. 일부 내가 빚을 갚았어요. 그럼 부채가 상환했다는 얘기죠. 그럼 빚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본인 자리에 반대쪽인 차변에다가 부채를 쓰면 부채가 줄었다, 빚을 갚았다 뭐 이런 뜻의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본이 이쪽에 썼으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을 이쪽에 썼다. 그럼 자본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분계 4예요. 그 다음에 IS를 볼까요? 수익 그리고 비용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익에서 비용을 뺀 그 집결체, 그 결과체, 이익의 포지션이 장부 마감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기말 재무상태표에 자본 쪽에 들어가서 누적해서 쌓인다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산수인데요.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도 증가하죠. 요거 빼기 요게 요거니까요. 그러면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도 증가하니까 요게 누적해서 쌓여져 있는 자본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자본의 증가하는 쪽과 같은 쪽인 대변에 쓰는 거고요. 비용은 거꾸로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이익이 증가해서 누적해 있는 게 여기인데 그게 감소하는 게 차변이죠. 그래서 비용은 차변에 써요.
그래서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이런 식으로 이 분계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분계의 원칙 그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까요? 몇 가지만. 현금을 주고요. 우리가 재고자산을 사왔다. 50원어치. 그럼 이거 분계 어떻게 끊을까요? 분계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가운데 줄을 하나 긋고 차변, 대변이에요. 항상 모든 거래는 거래의 동전의 앞뒷면이 있습니다. 분계는 복식북이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그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같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쪽 합계와 이쪽 합계는 일치해야죠. 현금 주고 재고자산 사왔어요. 그럼 현금이 나가겠죠? 그럼 현금에 본인이 위치한 자기 자리에서 반대쪽에 써야 감소다. 현금이 50만 원 나간다. 항상 그 계정 과목, 이걸 계정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쓰고 그 다음에 숫자 쓰고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럼 우린 아무 말도 없이 가운데 선 하나 딱 긋고 이렇게만 써도 현금이 50 감소했구나. 이걸 우리끼리 이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금 주고 뭐 샀냐? 재고를 샀네요. 그러면 재고 자산이 증가하겠죠? 원래 본인 자리인 차변 쪽에 증가를 씁니다. 5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양쪽 합계는 일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 가서요. 대출을 받았는데 1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의 돈이 내 계좌에 입금이 되겠죠? 그럼 현금이 늘겠죠. 현금이 느니까 본인 자리. 그 다음에 현금이 왜 늘었나? 결과뿐만 아니라 이유를 보니까 대출 받았구나. 그러면 나중에 은행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구나. 부채가 늘었네. 부채가 원래 느는 대변 쪽에다가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해서 100만 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이 계정 과목의 이름은 그때그때 각 챕터별로 보시면서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되고 절대치는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분계를 자꾸 볼게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계속 분계를 끊어 나갈 테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책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56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 표시라고 돼 있죠.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읽진 않을 건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리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거기 위주로 이제 읽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적용 범위에 보시면 첫 번째 줄이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우리가 시험 웬만한 국내에서 출제되는 모든 회계학이 포함된 시험은 다 요 KIFRS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회계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요 회계 기준은 이렇게 부르죠. 제가 가끔 얘기하다가 갭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일도 몇 번 있을 텐데요. 이게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에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갭에는요.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K갭이 있었어요. 코리아 갭이 되겠죠. 한국에서만 통용되던 그렇게 회계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갭이었다는 것이죠. 회계 기준.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글로벌 경제도 많이 발전되고 해외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따라야 될 회계 기준의 필요성이 많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2011년도부터 당연히 그 IFRS라는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IFRS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라고 해서 국제 회계 기준이 됩니다. 당연히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쓰여져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단체인 회계기준원이 이 IFRS 영문으로 쓰여진 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K자를 다른 거죠. 코리아, 한국말로 번역된 거예요. 내용이 딴판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그냥 번역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로 현재 국내 모든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K갭이 사라졌냐?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한국에서만 쓰던 회계 기준도 있어요. 병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동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없던 게 좀 생긴 게 있고요. 조금 달라진 게 좀 있어요. 2011년도부터 모든 상장사
또 공기업 이런 어떤 특정 업종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거를 도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적인 어떤 좀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라든지 뭐 비상장 뭐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에 쓰던 K갭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원하면 당연히 이거 써도 되지만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 두 개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들은 다 이거에 근거를 두어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대부분은 그래서 KIFRS가 현재 통용되는 대부분의 갭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다시 교재로 가보시면 이러한 KIFRS에 따라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라는 것이죠. 일반 목적에 일단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 외에 그 단어에 동그라미 쳤는지는 나중에 앞에 돌아와서 챕터 1 개념체계를 보실 때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재무제표의 양가로 1번 재무제표의 목적은요. 동그라미 1번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의 동그라미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기업들은 그 각자의 어떤 저마다의 욕구에 비추어서 다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 사업을 하려면. 근데 그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 회사 다 좋고 잘나고 이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지 못나고 미운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기준에 따라서 중구난방 작성하게 해버리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 피해는 오롯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따라서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에게 우리 기업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표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용한 쓸모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라는 거죠. 쓰레기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가 기본적인 여기서 전제를 깔고 있는 기업의 형태는 주식회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경영자, CEO는 주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어요. 전문 경영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뭐 일일이 맨날 그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경영을 참여하고 막 이럴 수가 없으니까, 저마다의 생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위임한 전문 경영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서 야, 네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기업을 잘 운영해봐 라고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게 전문 경영인인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주주들은 이 전문 경영인이 나의 회사를 이상한 짓 안 하고 제대로 잘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감시, 모니터링하고 확인해야 되겠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잣대가 바로 수단이 재무제표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기업의 성과,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이 잘 부실하지 않은지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7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중간에 3번 전체 재무제표가 있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요겁니다. 기본적인 4개의 재무제표요. 기말 시점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BS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3개는 전부 다 기간의 개념인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 IS하고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주석까지요. 이렇게 이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출제 유형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은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KIFRS의 내용입니다. 틀린 문장 골라보십시오. 1, 3, 4, 5번은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건 없는데요. 2번 지문을 보시면 1, 3, 4, 5는 제가 뭐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설명을 이제까지 쭉 드린 건데, 2번은요, KIFRS에서는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작성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나 별도 재무제표를 모두 포함한다. 까지 일단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는요, 이렇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걸 이해를 위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본격적인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요, 뭐 각자의 주된 업종,
속하는 본업을 하죠.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전제를 깔고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년 내내 가전제품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활동만 하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와 관련 없는 좀 부수적인 활동을 여러 가지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 부족한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 가서 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여윳돈이 있어서 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회사채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우리가 법인 주주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주식을 갖는다는 건 지분율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회사채와 달리. 지분율은 0%에서 100% 사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갖는 그 회사에 대한, 피투자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를 구간으로 해서요. 이 미만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실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20%부터 50% 지분율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입김이 세진 거죠. 지분율이 높아지니까. 하지만 아직 과반수는 넘기 전이에요. 이랬을 때는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보실 일이 있으려나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실 이제 그 지분법이라는 뭔가의 다른 방법을 뭔지 모르지만 이때와 좀 다른 그 기준을 써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 50%를 초과해서 100%까지 이때는 이미 과반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주총에 참석해서 의사결정을 표명하면 내 입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는 회계에서는요, 우리가 A 회사고 우리 상대방이 B 회사였다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지분율이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결국은 나는 이 기업이 내 거나 매한가지다라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두 기업의 재무제표를 묶어서 연결 financial statement,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그게 기본적인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어요. IFRS에서는. 그래서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하고,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각각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별도의 재무제표도 있고 개별 재무제표도 있고, 그러나 기본 재무제표는 하나로 합친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 때문에 틀렸는데요. 또한 중간 재무보고 기준서에 따라서 작성되는 요약 중간 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건 뭐냐면요. 중간 재무보고라는 것은 기업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한 번씩 재무보고를 합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시되는 그러한 그 주주에게 공시의 요건을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좀 따끈따끈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지 않고요. 중간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끊어서 중간 재무제표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이고 12월 31일이라면 이게 2020년이라 해볼게요. 이때 재무제표는 언제 마감이 될까요? 이 12월 31일이 일단 딱 다 끝나야 그 기간에 대한 성과나 성과 같은 걸 집계를 하겠죠? 그래서 다음 연도인 2021년도 초에 이 2020년에 대한 집계, 결산을 막 작업합니다. 그래서 회계팀이나 세무팀, 그 다음에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감사팀들, 이런 사람들은 연초에 항상 바쁘잖아요. 12월 말 법인, 12월 말로 끝나는 어떤 그 결산 연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다음 연도 초에 많이 바쁩니다. 이랬을 때, 1년에 한 번 이렇게 결산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지만 상장사나 이런 기업들은요, 중간에 끊어서 3개월마다 분기죠. 분기 보고서도 작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반기 보고서 이런 것도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주주나 채권자 같은 투자자들은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기중에도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연말에만 궁금해하진 않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정보를 제대로 된 걸 알려면 이 연도에 결산이 마감이 되어야 할 2021년도 초에나 이 기업의 2020년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식을 살지 말지 고려해서 호재가 있나 없나 지금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여러분, 주가가 시시각각 변동하잖아요. 이때 알아야 되는데 이미 버스 다 지난 다음에 내년도 돼가지고 알면 이미 너무 늦어요. 오를 대로 이미 다 올라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분기나 반기 보고서를 제공하면 당연히 좀 더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물론 연말에 한 번 하는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그만큼의 공신력, 외부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한 요건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러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이런 게 중간 재무보고인데요.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 이렇게 지분율이 따라서 50% 초과될 경우에 연결 재무제표를 묶어버리는 이러한 기준은 중간 재무보고, 반기나 그 다음에 분기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요. 반기 또는 분기보고서까지 A와 B를 합쳐서 연결 재무제표를 하라.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연차 재무제표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죠.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밑에 보시면 4번의 일반사항 해가지고 박스로 정리가 돼 있죠. 이 박스 안의 내용은요, 그 이후에 나올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놓은 서머리 자료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실 땐 이 내용으로 이제 요약을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준수, 등등부터 해서 쭉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복습하실 때 요 박스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5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요 순서대로 설명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59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 공정한 표시와 KIFRS의 준수라고 돼 있죠. 거기에 세 번째 줄 끝에 한번 보세요.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그럼 뭐가 공정하게 하라는데 뭐가 공정한지 모르겠다. 그러면 KIFRS를 따르면 공정한 걸로 볼게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보면요, 그 감사보고서 표지 앞면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그 외부의 그 회계법인이 그 회사를 감사하고 나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느 회계법인이 이 회사의 어느 연도에 그 재무제표를 감사했습니다. 이런 그 머릿말이 있고요. 그 머릿말 하단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기업은 KIFRS에 따라서 그걸 공정하게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주주나 채권자가 IFRS에 따라서 작성된 거구나 라고 일단 신뢰성을 가지고 그 재무제표를 본다는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KIFRS를 준수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좋은 회사다, 나쁜 회사다 이걸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 수익성 이걸 좋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건 아니고, 단지 그냥 정해진 회계 원칙을 따라서 작성했을 뿐, 그거에 따라서 투자에 좋냐 나쁘냐 이런 거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에 몫인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양가로 2번 계속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계속기업의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여러분? 회계법인? 아니죠. 회계법인이 이제 대신 그 기업을 대신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주면 걸려요. 그래서 아마 그거 신고하면 벌금도 있고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1차적인 작성의 의무는 기업에게 있습니다. 그럼 기업에 회계팀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기업의 경영자, CEO, 그 사람이 그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1차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실무는 회계팀이 나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회계법인은 그 작성된 재무제표를 갭에 따라서 제대로 IFRS에 따라서 잘못한 건 없는지 제대로 한 건지 한번 검증할 뿐이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작성을 할 때요, 전제를 깔고 갈 게 바로 이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기업이라는 것은 이 기업이 2020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신다면, 이 기업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다음 연도에 바로 망할 게 예상이 될 정도로 기업이 휘청휘청하는 그런 망조가 들린 회사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실 여러 가지 IFRS 기준의 여러 부분들이 성립 자체가 불가해요. 전제 조건 자체가. 그래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상당한 기간 동안은 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존속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깔려 있어야 앞으로 배우실 회계원칙 자체가 성립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어느 기간 동안 존속될 거냐, 얼마의 기간 동안, 그건 회계기준서에서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신의 영역인 거죠. 신의 영역.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 하면 최소한의 요건만 두고 있습니다. 2020년 기말
시점 기준으로 최소한 향후 1년 이내에는 회사가 문 닫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자라는 것이죠. 그게 계속기업의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반드시 공시해야 돼요. 그래야 채권자나 주주 같은 투자자들에게 미리 경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감사보고서 앞에 커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계속기업 적용이 됐는지, 만약에 안 됐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럼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청산가치라고 해서 회사 문 닫는 청산하는 회사는 어떻게 돼요? 모든 자산을 다 팔아치운 다음에 현금화해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빚잔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주주에게 챙겨주는 그런 식의 작업을 할 거라 청산가치에 근거해서 재무제표를 재작성을 해야 돼요. 모든 기준을 다 갈아엎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를 해야 되는 경우다.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죠.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 말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서 계속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발생기준 회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적인 재무제표 4가지 중에서요. 이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만큼만 현금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발생주의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생주의라는 것은 현금을 한 푼도 못 받았지라도 우리가 고객한테 물건을 팔고 현금을 한 푼도 내 손에 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업으로서 해야 될 그 계약을 맺었으니까 물건을 인도해주고 내가 돈을 받는 게 각 계약 내용이라 한다면 계약은 당연히 각 당사자에게 모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의무는 뭐예요? 내가 고객한테 물건을 배송해 주는 거죠. 할 도리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고객한테 자신 있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내가 자격을 다 갖춘 거죠. 할 도리 다 했으니까. 그리고 고객은 당연히 나에게 돈을 줄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뜯기지 돈 떼먹고 도망칠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돈은 비록 한 푼도 못 받았을지라도 우리 기업은 재무제표에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 이게 현금주의입니다. 비용 쪽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한 푼도 실제적으로 준 게 납품업체한테 물건 사면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한 푼도 안 줬을지라도 내가 이미 그 물건을 배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기업에게 돈을 주기로 이미 약속을 하고 또 나중에 줄게라고 줄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그때는 비용을 잡으라는 거죠. 그게 발생주의예요. 반면에 현금주의는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와야 수익이고 나가야 비용이고 그 현금의 인 앤 아웃에만 초점을 두는 게 현금주의가 되겠죠. 나중에 현금흐름표라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좀 하반부에 보실 텐데 그때만 현금주의를 소환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발생주의 개념에 근거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중요성과 통합표시.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하되 다다음 줄 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구분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뜻이냐. 다른 성격이라면 구분해서 기재를 하고 좀 비슷한 거라면 합쳐서 쓸 수 있다. 그런데 재무제표 본문에서는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주석을 쓸 때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할 때는 조금 다른 기준에 의해서 좀 판단해라.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 다음 양가로 5번 상계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 제가 본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4개의 재무제표 그 본문 자체를 뜻합니다. 재무제표. 여기서는 이 4개의 재무제표들은 전부 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아까 분개할 때 예를 들어드렸다시피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이루어져요. 하나의 단일화된 금액으로. 반면에 주석은요. 재무제표 본문은 우리 회사가 1년에 매출액이 예를 들어 뭐 500억이라고 한다면 매출액 500억 딱 이렇게밖에 재무제표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주주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매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고 뭐 제품 매출도 있을 수 있고요. 용역 매출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그 매출의 성격, 구분, 내용 이런 게 좀 디테일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는 요 매출 500억 하는데 그 500자에다 별표 달아서 주석 1번 보시오. 이렇게 달아놓고 디테일은
뒤에 주석을 넘겨서 구구절절 써있는 서술형 정보를 보는 거예요. 이 주석에는 반드시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풀어서 서술형 정보로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양가로 5번 상계는요, 퉁친다는 거죠. IFRS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퉁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말라, 허용할 때만 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다다음 줄에 보시면요, 다음 같은 것은 수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박스에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상계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는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박스에 있는 것은 허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를 상계로 보지 않는 거니까. 이해가시죠? 그 중에 가장 보기 지문에서 출제 많이 되는 그 예가 이거예요. 뭐냐면 박스 위에 있네요. 그 양가로 5번 상계의 두 번째 줄이요. 이게 보기 지문에 많이 출제되는 예입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렇게 차감적 평가 계정을 쓰는 거는 허용된다. 왜냐하면 그걸 상계라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표시만 해두시고, 그게 어떤 뜻인지는 해당 계정 과목 챕터에서 별도로 보시면 자연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체크만 해두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6번 보고 빈도, 우리 이미 봤죠? 1년마다 한 번씩 보고합니다. 적어도 1년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 52주의 보고기간을 선호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보고 관행을 금지하지는 않아요. 딱히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실무적으로 제가 52주의 기간을 쓴 회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이론적으로 시험 출제 목적으로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구나라는 걸 아시기 위한 용도로만 체크해 두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는 다 1년 단위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을 1년으로 치느냐? 대부분 한 97% 이상은 그렇게 씁니다. 그걸 우리는 12월 말 법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도, 2년도라고 한다면 1년도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말까지를 한 회계 기간으로 보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6월 말 법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1월 말까지를 한 회계 기간으로 보는 회사도 있어요. 그럴 때는 1월 말 법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런 회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설립할 때 정관에 우리는 회계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적어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대부분 다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실제적인 시험 문제에서는 뭐 다 1월 1일부터 12월 말을 가정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보시면 비교 정보. IFRS가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합니다. 서술형 정보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회사의 어떤 감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항상 올해 X가 2020년도라고 올해가 2020년도라고 한다면요, 올해 감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BS든 IS든 그 외의 모든 재무제표든 올해 게 이제 보고가 되겠죠. 그러나 항상 올해 것만 공시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으로 전년도 한 해 전 것도 같이 옆에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거죠. 매출액이 있어요. 올해는 2020년입니다. 올해 2020년대 우리 회사 매출액은 500억이다 라고 돼 있으면 요 옆에 전년도, 19년도 매출액이 예를 들어 430억 이런 식으로 항상 전기 정보가 비교 공시돼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 이걸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바로 보기 편하겠죠. 바로 눈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전기 대비 당기에 올해 매출액이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주석 또한 전기 정보를 포함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이요. 표시의 계속성. IFRS는요, 아까 퉁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었죠? 일반적으로. 그걸 퉁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뭘 중간에 바꾸는 것도 좀 싫어해요.
그래서 회계 기준 앞으로 이제 하나씩 보시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종종 있을 거냐면 하나의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대안을 한 3, 4개 정도 또는 2, 3개 정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에서 원가 흐름의 가정을 선입선출 또는 평균법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든지 유형자산에서 원가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든지 뭐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뭐 이런 식의 연수합계법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데 몇 가지 대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 가능하되 한 번 선택했으면 매년 똑같은 걸로 가라. 특별하게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바꾸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유는 바꿔버리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매년 중구난방 바꿔버리면 그거로 인한 손익이 조금 바뀌어요.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궁금해하는 이용자 외부의 이용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게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유용한 정보. 그런데 매년 기준이 바꿔져 버리고 그로 인해서 손익이 매년 바꿔져 버리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우리 기업의 주식을 살려고 그 과거 뭐 5년치, 10년치 추세 분석을 한다든지 그걸 토대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든지 할 때 있어서 비교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바꾸지 말고 계속 뭐라 그러죠? 동일하게 적용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못 바꾸냐? 그건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밑에 박스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가 IFRS 자체가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이거였는데 저걸로 바뀌었어요. 그럼 당연히 바꿔야죠.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동그라미 2번이군요. 동그라미 2번이고 두 번째 경우는요. 오히려 이거에서 저거로 바꾸는 게 거래의 실질을 더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바꾸는 게 낫겠죠. 왜냐?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바꾸는 게 더 유용한 정보라면 바꿔야죠. 그렇게 됩니다. 원칙은 바꾸지 말라. 넘어가 보시면 62페이지 문제는 앞에서 이미 다 말씀드린 거니까 차분히 한번 보시면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하단에 그러니까 위에 제목부터 보실까요? 맨 위에 5번 구조와 내용, 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이라고 돼 있죠. 그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구조, 왁구, 그들 간의 관계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 양괄호 2번 재무상태표부터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